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두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씩 웃으면서 휙 가버리는 거 있지? 간다고 인사도 안 하더라. 그 기집애 싸가지 없는 거 이제 알았니? 걔 원래 그래.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밖에 몰라.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얼마나 꼴값 떠는데. 걔가 무슨 얼굴이 반반해. 그래봤자 다 뜯어 고친 건데. 하긴 얼굴에 돈 쳐바르면 누군 안 예뻐? 걔 신랑만 죽어나는 거지 뭐. 쎄 빠지게 돈 벌어서 딸내미 학원비, 마누라 성형수술비에 다 쓰니까. 근데 신랑 사업은 여전히 잘 된대? 그런가 봐. 다음 달에 반포로 이사 간다더라. 아우, 재수없어. 신랑 사업이고 뭐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누구 흉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정거장도 넘게 별의별 욕을 다 해대는데 누군지 몰라도 당사자는 귀 좀 간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신나게 누군가 흉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자식 키우면서 왜 저렇게 남 흉을 보나? 자식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 흉 보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안 돼. 왜냐면 내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전하의 몹쓸 도둑놈도 욕하면 안 되고 몸 파는 여자도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지중지 잘 키운다고 해도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환갑을 넘기다 보니 그게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그래서 옆자리 여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마침 그중 한 명은 임산부였거든요. 자식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흉보지 마라. 지금 네 뱃속 자식이 네가 지금 욕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욕먹을 짓 할 수도 있다. 물론 저 역시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본 적 많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모라면 내 자식만큼은 바르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클 거라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더군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 없이 남욕했던 일들이 저에겐 돌덩이가 되어 날아와 가슴 깊이 박혀버렸으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동네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요. 비록 산동네였지만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남으로 유명했어요. 어려서부터 짝사랑했고 나는 꼭 저 오빠랑 결혼해야지 했던 꿈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당시엔 다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러 나갔는데 공고를 졸업한 남편은 시외 삼촌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저는 자그마한 오퍼상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가 들어서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2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죠. 아이고 예쁘다. 예뻐. 아들 둘 척척 낳았으니 막내로 딸 하나 더 낳아. 동네 어른들께 애 잘 낳는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딸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셋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하나 더 낳으면 못 딸일 것 같은데. 나 딸 낳고 싶어. 지금 우리 4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서 하나 더 낳으면 어떻게 살아? 둘로 만족하자, 어? 실제로 당시 남편 월급으로 4식구 먹고 살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거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 공부에 신경 쓰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대학도 보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처럼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해라 했습니다. 실제로 두 아이들 모두 공부엔 취미가 없었고 큰 놈은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둘째 놈은 대학 포기하고 일찌감치 기술 배우라고 학원까지 끊어줬는데 결국 자격증 따는 건 실패했어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순둥이들이라 큰 사고 한 번 친 적도 없고 늘 엄마 아빠한테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아파트는 2층짜리 없나? 위아래로 같이 살면 좋잖아. 아빠 비행기 타본 적 없지? 내가 꼭 태워줄게. 어디 가고 싶어? 미국? 아프리카? 애들 크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희 가족은 무척 화목했거든요. 두 녀석 모두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다들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셈인데 며느리들도 모두 착하고 싹싹했어요. 없는 집에 시집 오면서 전혀 투덜대지 않았고요. 가장 고마웠던 건 자기들 힘으로 살 집도 마련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아껴 쓰며 사는 모습이 참 좋았죠. 그래서 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자식복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했죠. 엄마, 나 오늘 보너스 받았어요. 저녁에 삼겹살 사갈 테니까 형네도 오라고 해. 모처럼 배 터지게 고기 먹게 해줄게. 좋은 일이 생기면 늘 가족 모두가 함께했고 엄마, 처가에서 감자 많이 보내주셨거든. 이따 갖다 줄게. 네 동생네도 좀 갖다 주지. 뭘 갖다 줘. 지가 가지러 와야지. 안 그래도 저녁에 온댔어요. 뭐라도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었고요. 복날엔 다 같이 모여 치킨 파티도 하고 비록 근사한 호텔 잡고 폼나는 여행은 못 갔지만 봄에는 꽃구경, 여름엔 계곡, 가을엔 단풍놀이, 12월 31일엔 다 같이 모여 새해맞이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신혼초엔 누구나 시댁에 잘하잖아요. 아마 며느리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들 모두 제게 정말 살가웠어요. 여자 셋이 찜질방도 가고 스스럼 없이 각자 신랑욕도 하고 다 같이 모여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야말로 딸처럼 굴었죠. 그때는 실제로 딸 가진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지만 나 정도면 성공한 거라 생각했죠. 단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두 아이 모두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너희는 왜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니? 둘 중 하나라도 빨리 낳아. 저희 아직 월세 살잖아요.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면 낳으려고요. 작은 애 너희는? 안 낳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며느리를 둘이나 봤는데 손주가 안 생겨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언젠가는 생기겠지 했고요. 그때는 마냥 행복했기 때문에 이대로도 만족한다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할머니 되기엔 좀 이른 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가위처럼 늘 오늘만 같아라 했던 저의 바램은 욕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만은 없었죠. 불행의 시작을 알린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일찌감치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면서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죠. 저에겐 여동생이 둘 있는데 하나는 지방으로 시집을 갔고 막내도 결혼을 했지만 저보다 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엄마 병원비는 큰딸인 제 몫이 되었는데요. 동생들이 조금씩 보태주긴 했지만 보험 하나 제대로 없던 엄마 병원비는 생각보다 무섭게 불어나더라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남편 모르게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요. 나 내일부터 저녁에 일 하나 더 하기로 했어. 무슨 소리야? 일을 하나 더 하다니. 더 늙기 전에 벌어야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빈둥빈둥 노느니 담은 얼마라도 버는 게 낫잖아. 장모님 병원비도 해드려야 되고. 당신, 엄마 병원비 내줄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책임져. 처제 둘 다 사정 뻔히 하는데. 여태 큰 사위라고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병원비는 우리가 해드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술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애들 어렸을 때도 밖에 데리고 축구나 할 줄 알았지 공부하려는 소리 한 번을 안 해서 아들을 새 키운다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병원비 때문에 일 하나 더 하겠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감동을 먹었죠. 퇴근하고 무슨 일을 하게? 내가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곤 오토바이 타는 거니까 음식 배달이나 해보려고. 퇴근하고 몇 시간 바짝 해도 꽤 쏠쏠하다니까 해봐야지. 낡은 오토바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잘 나가니까 슬슬 다니는데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그 옛날 남편에게 반했던 계기도 바로 그 오토바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다녀와 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했고 연애할 때도 늘 저를 뒤에 태우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엄마를 위해 다시 오토바이를 탄다니 결혼 전 제가 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아주 성실히 일하더군요. 가끔씩은 저 먹으라고 야식을 사다 주기도 했고요. 투잡 뛰느라 많이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피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피곤해? 막일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받아다가 이 집 저 집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할걸. 그러면 애들 장가 갈 때 전셋집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고맙고 든든했고 사랑스러웠어요. 비록 저에게 좋은 집, 좋은 옷 입혀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걸 떠나 내가 선택한 남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줘야지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남편과 천년만년 해로할 거라는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실은 제가 입으려고 샀는데 땡처리 옷가게에서 색깔 예쁜 것만 보고 샀더니 저한테 조금 크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작은 며느리가 퇴근길에 갖다 준 옷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 늦은 시간에 느닷없이 경찰서라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 이름을 얘기하길래 처음엔 이 사람이 누구랑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가끔씩 과하다 할 정도로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아내분이 이쪽으로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파출소 아니고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될까요? 그게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병원이란 소리에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반응을 한 거죠. 전화를 끊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숨을 가다듬고 애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제나 끈끈했던 우리 가족은 그날도 아들 며느리 모두 모여 만신창이가 된 남편의 시신을 함께 확인했죠. 그동안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남편이 한동안 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안 타게 된 계기도 10여 년 전 빗길에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절대 속도 높이지 않고 교통신호 철저히 지켜 운전했기에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듯 나만 안전운전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호 대기 중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만취운전 차량에게 뒤에서 정면으로 받쳐버렸답니다. 저는 차마 보지 못했는데 아들이 사고 영상을 확인하니 받치는 순간 공중으로 치솟아 한참 후 저 멀리에 힘없이 툭 떨어졌다는군요. 흔히 말하는 즉사였어요. 운전자가 22살 여자애래. 사고 낸 후에도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만취 상태였대. 미친년. 그거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아니, 내가 죽일 거야. 어린 게 술 처먹었으면 곱게 마실 거지시. 겁도 없이 핸들을 잡아? 부모가 뭐하는 집이길래 딸년이 그러고 다니는 걸 가만 냅둬.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 많은 집이었나 봅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얼굴 좀 보자 여러 번 요청했지만 저하고 얘기하시죠. 가해자가 사고 후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라 현재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담당 변호사니까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 주세요. 가해자 변호사라는 여자가 명함을 건네주는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더군요. 이후 몇 번 더 담당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3명의 변호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우리 쪽인데 이상하게도 주눅이 드는 건 우리 쪽이었어요.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께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릴게요. 합의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도 아니고 아예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죠. 하지만 일단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긴 여자애가 내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 내 아들들에게 아빠를 뺏어갔으니 눈물 뚝뚝 흘리며 죄송하다 미안하다 해야 하는 게 순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아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재판 날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저희 쪽으로는 시선조차 두지 않더군요. 애써 우리 가족의 얼굴을 피하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듯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극진한 위로를 받으며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뭐? 집행유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초범이었고 무엇보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판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실제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전에 우리 가족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대. 이게 말이 돼? 나 고등학교 때 야자 빼먹고 도망가다 걸렸을 때도 혼날 만큼 다 혼나고 그 다음에 반성문 써서 냈어.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반성문 썼다고 봐주는 거야? 이런 게 법이야? 저도 저지만 두 아이들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새파랗게 어린 여자 때문에 죽었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했으며 그나마 믿었던 건 법원 판결뿐이었는데 법원마저도 가해자 편인 듯 우리 가족의 마음을 처참히 무시했으니까요.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는데 아니요. 그보다 강한 건 돈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진 않았어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잘 나가는 정치인, 기업인들이 죄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기에
그 억울함은 무엇으로도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더군요. 아직 좌절할 필요 없어. 이제 1심이잖아. 2심 판결에서 뒤바꿀 수도 있는 거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냥 풀어준다고? 말도 안 돼. 걔네 집이 아무리 돈 많고 비싼 변호사를 썼다 해도 도둑질도 아닌 살인이야, 살인. 그냥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거면 눈에 뵈는 게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난 포기 못해. 그러나 작은 아이의 기대도 무참히 밟혔습니다.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어요. 1심 판결을 그대로 복사해 갖다 붙인 듯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대성통곡을 했지만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고 그래서 괴로움만 늘어날 뿐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불쌍하게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니까요.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앞으로 너희들 인생 잘 살 생각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판검사 될걸. 엄마 왜 나 공부 안 시켰어? 왜 대학 안 보냈어? 뭐라는 거야?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어릴 때 책상 앞에 앉혀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시켜서 대학도 보내고 석사 박사도 만들고 그랬으면 돈도 많이 벌었겠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게 왜 엄마 탓인데? 네가 공부 못한 걸 왜 엄마 탓으로 돌려?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다 큰 돈 버는 줄 알아? 그 여자애네 부모가 공부 잘해서 돈 많은 사람일 것 같아? 아니야. 이제 막 20살 넘은 딸내미한테 1억 넘는 차 사주는 부모는 원래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인 거야. 생각은 하나도 없고 돈만 많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나 이제부터 돈 벌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벌 거라고. 지금껏 살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전혀 불만 없었는데 결국 아빠도 그 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돈만 있었어도 그런 일 안 했을 거고 오토바이 탈 일도 없었을 거고. 왜 공부 안 시켰냐고, 왜 대학 안 보냈냐고 작은 애의 말에 뒷골이 띵해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당연히 우리 애들도 공부에 취미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탓이 맞으니까요. 그동안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 망치는데 욕심만큼 나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게 진리다 믿었거든요. 밥 굶지 않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있으면 됐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 처음으로 나의 소박함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끝난 후 아이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화목하고 즐겁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큰아이는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된다면서 연락도 자주 하고 얼굴도 종종 비쳤지만 작은아이는 발길을 뚝 끊더군요. 그렇다고 저에게 완전 등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하면 일이 바쁘다며 건강 잘 챙기라는 말만 건네곤 했죠. 네 동생이랑 연락은 하고 지내? 요즘 많이 바쁜가 보더라. 그 자식 다니던 회사 관뒀잖아. 그깟 월급 받아봤자 집 한 채도 못 산다면서 사업한다는데 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니? 네가 좀 말리지. 이 사람도 말리고 저도 말렸어요. 근데 이미 사표를 낸 상태더라고요.
서방님뿐만 아니라 동서도 회사 그만뒀어요. 둘이 뭔가 생각이 있겠죠. 동시에 둘 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엄마, 괜히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냅둬봐요.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지 뭐. 아직 젊은데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아직 애도 없으니까 뭐 둘이 설마 굶기나 하겠어요? 그래 믿어보자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할 순 없었습니다. 딴에는 지아빠 일로 느낀 바가 있어 마음 독하게 먹었겠지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 오만 걱정이 다 되더군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잘못인데. 착하게 양심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며 살아야 된다고만 가르쳤지. 험한 세상에서 이악 물고 살아남는 방법 같은 건 전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안 가르쳤으면 돈이라도 많이 물려줬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해줬으니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작은 아이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더군요. 엄마, 이거 받아. 뭐야 이게? 직접 열어보면 될 거 아니야. 다짜고짜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길래 열어보니 두툼하게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300만 원이었어요. 웬 돈이야 이게? 너 회사도 그만뒀다며? 회사 그만둔다고 돈 못 버나? 내가 이 악물고 돈 번다고 했잖아요. 봐. 맘만 먹으면 나도 번다니까. 그 돈으로 당장 보일러 고장난 것부터 고쳐. 아니다. 보일러 새로 장만해. 그깟 거 몇 푼이 난다고. 뭐해서 돈 벌었는데? 나 아는 형이 크게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어요. 나보고 일 잘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 사이 얼굴은 헬쓱해졌는데 뭐랄까 눈빛이 변했다고 할까요? 늘 투정만 부리고 애교만 떨었던 작은 애가 어딘지 달라 보이더군요. 부모 맘은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늘 아이 같아 보이기만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훌쩍 큰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애는 그 후로도 자주자주 돈을 갖다 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 차 샀어.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닷가 가서 회 먹을까?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사? 나보다 못한 놈들도 다 차 끌고 다니는데 나라고 왜? 어머니, 저희 괜히 폼 잡고 싶어서 산 거 아니고 필요해서 산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 모처럼 회 먹으러 가자. 그런데 운전대를 작은 아이가 아닌 며느리가 잡더군요. 신랑 시키지 왜 네가 운전해? 저 사람 며칠 전에 다리를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실제로 작은 아이가 살짝 다리를 절고 있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니 아이고 엄마, 그냥 살짝 삐끗한 거야. 제발 그런 표정 좀 짓지 마.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여기저기 다친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한 번은 목에 통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친 거 아니고 목 디스크래.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목 디스크야. 그리고 얼마 후엔 며느리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기도 했죠. 며칠 전에 비 엄청 왔잖아요. 그날 쪼리 신고 편의점 다녀오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바닥에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도 비 오는 날 외출 조심하세요. 애들이 왜 저렇게 자꾸 아플까 싶다가도 지아빠처럼 큰 사고 안 나고 저 정도로 다친 게 어딘가, 또 목이나 팔이나 다리나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아직 젊어서인지 며칠 안가 금세 낫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작은 아이에 이어 큰 아이도 자주 아프더라고요. 뭐야? 다리가 왜 그래?
지난 주말에 조기축구 나갔다가 제대로 삐었어요. 아이, 작정하고 운동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그마저도 힘드네. 그래갖고 회사 출퇴근은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회사 동료가 근처에 살아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다 줘요. 만일 제가 종교가 있었다면, 아니 돈이 조금 여유 있었다면 굿이라도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굿까진 못하고 유명하다는 점집에 찾아가 부적을 써왔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엄마, 내가 준 돈으로 부적 쓴 거야? 아이고, 우리 엄마 노인네 다 됐네. 좋아, 이거 갖고 다녀서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얼마든지 갖고 다닐게. 그렇다고 부적만 믿지 말고 제발 몸 조심해. 알겠어요. 다음에 그 점집 또 가면 사업 잘 되는 부적도 써다 줘. 알았어. 근데 너가 하는 사업이 뭐야?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해줘? 왜?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아이,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하여튼 내가 얼른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좀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라는 말은 자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말이죠. 저 역시 부모님께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호강은커녕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인생, 내 자식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을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도 했죠. 아들 둘 중에 누군가 나를 진짜로 호강시켜준다면 그건 작은 아이일 거다. 큰아들은 남편 못지않게 존재만으로도 든든했고 작은 아들은 악착 같은 면이 있어서 맘먹은 걸 꼭 해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준 것도 없이 호강만 받기만 바래서 큰 벌을 받게 됐나 봐요. 허무하게 떠난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얼굴이 흐릿해지기도 전에 생떼 같은 존재마저 떠나보내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보다 아빠를 더 따라서일까요? 아니면 먼저 간 남편이 외로워서 매정하게 데려간 걸까요? 큰맘 먹고 썼던 부적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갑자기 작은 아이 내외가 인사도 없이 제 곁을 떠나더군요. 이번에도 교통사고였습니다. 큰 사고였고 나를 태우고 회를 먹으러 갔었던 자동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죽어 초상이 났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큰며느리도 같이요. 큰며느리 동생이 큰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배를 눌러도 문을 두들겨도 인기척이 전혀 없다네요. 연락 없는 큰아들, 끔찍하게 죽어간 작은아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머릿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 동생들과 사돈댁 식구들 도움으로 작은 아이 내외의 장례를 마치긴 했지만 그 후로도 큰아들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별일 없을 거야. 무슨 사정인진 몰라도 이대로 영영 사라진 건 아닐 거야. 혹시라도 진짜 무슨 일 생긴 거라면 진즉에 연락 왔겠지. 근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거 보면 어딘가에 잘 있단 뜻이야.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막내 동생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진짜로 미쳐버렸거나 죽었을지 몰라요. 큰아이 5살 때인가 밖에 놀러간 아이가 사라져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으러 다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진짜 아이 잃어버린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친구네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잠에 빠져 있더군요. 마치 그때처럼 이번에도 어딘가 친구 집에서 편히 자고 있길 바랄 뿐이었어요.
다시 큰아이의 소식을 들은 건 작은아이가 떠나고 꼭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 내외 찾았습니다. 그래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맞죠? 네, 두 사람 모두 무사하고요. 지금 인천 어딘가에 있는데 어머님이 당장 저희랑 함께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신발만 찾아 신고 불이 나게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아드님 연락 끊긴 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맞죠, 어머니? 네, 맞아요. 한 달 전에 지동생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저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아들 내외가 죽지 않고 잘 있다는데 걔들이 나한테 와야지 왜 내가 가고 있는 걸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소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성인은 실종 신고 안 된다길래 경찰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저희도 아드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내 아들을 찾고 있었다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얘가 무슨 짓을 벌인 걸까?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고 지동생이 어디서 맞고 와도 쫓아가 큰 소리로 혼낼 망정 주먹 한 번 휘두른 적 없는 앤데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에 쫓기고 있는 건지 그 순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도와줘. 작은애 데려간 거 원망 안 할게. 큰애만이라도 내 옆에 있게 해줘. 우리 아들 꼭 지켜줘. 응, 여보? 작은 아드님 내외 사고 나던 날 큰 아드님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사고 당하는 거 보고 그 길로 잠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형이 왜 도망을 갑니까? 걔가 지 동생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드님들이 어떤 일 하고 다니는지 모르셨죠? 큰애는 직장 다니고 작은애는 아는 사람이랑 사업하는 걸로 알아요. 그동안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큰 아드님도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 사람이죠. 며느님들도 함께 쓰니까요. 보험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뭐라고요? 보험 사기요? 그게 뭔데요? 일부러 교통사고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 거죠. 그럴 리가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보험회사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에 보험사 직원이 개입된 경우가 흔하거든요. 사기라는 게 그 분야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야 칠 수 있는 거니까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사기라뇨. 절대 그럴 리 없다.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해라라고 따지려는 순간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더군요. 느닷없이 발목을 삐고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갑자기 큰돈을 갖다 주고 아, 그거였구나. 방금 내가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구나. 죽어도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인천에 있는 한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또 다른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어딘가를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들의 시선이 머문 바로 그곳에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셔온 이유 아시겠죠? 몇 시간 전에 아드님을 찾았는데 그 길로 옥상으로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아드님 무사히 내려오게 할 사람은 어머님뿐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시력이 좋지 않아 뚜렷이 보이진 않았지만 제 아들이 맞더군요. 그 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려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내려오게 해서 밥부터 먹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들, 거기서 뭐해? 큰애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들, 엄마 봐. 울지 말고 엄마 보라고. 하지만 차마 저를 볼 수 없던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얘기 다 들었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내려와. 너 아픈 데는 없어? 큰애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지만 애써 참아야 했어요.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너는 엄마 안 떠날 거잖아. 그치? 엄마는 너 못 보내. 이제 엄마 지켜줄 사람 너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래오래 보고 살 수 있게 해줘. 앞으로 어딜 가더라도 네가 지금 있는 거기보다는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 용기 내줘. 엄마가 부탁할게. 너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었잖아. 아이는 그제서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응, 근데 계속 미안할 거야? 딱 여기까지만 미안해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 지켜줘야지. 나 이미 많이 힘들어. 너 없으면 더 힘들고. 큰애가 주저앉아 정신없이 울고 있는 틈을 타 건물 안에 있던 경찰이 아들에게 다가가더군요. 저항할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내려온 아들의 얼굴을 만질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죽였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응, 그래. 근데 밥 먹었어? 배고프지? 우리 밥부터 먹자, 응?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내 아들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밖엔 안 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내 아들이 경찰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도의 한숨이 났을까요?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작은 애를 보냈기에 어떻게 해서든 큰애는 붙잡아야 했어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아들을 물고 가도 싸울 자신이 있었고 누군가 칼을 들고 다가와 아들을 찌른다고 해도 죽기 살기로 싸울 자신 있었어요. 어떻게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니까요. 안타깝지만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일 순 없었습니다. 큰애 내외는 곧바로 구속이 됐고 사기와 자해 공갈 그리고 작은애 내외를 죽인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죠. 작은애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큰돈 버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지 큰애도 저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과 함께 그 일을 했다네요. 사고가 나던 날 큰애가 운전하는 차가 작은애 차를 사고나게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바람에 작은애 내외가 참변을 당한 거였죠. 세상에 둘도 없이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동생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봤고 나 때문에 죽은 거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죄를 지은 건 분명했죠.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들 떠났지만 큰애만큼은 내 옆에 남았으니까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낸다고 해도 내가 해준 밥 먹일 수도 있었고 한 해 두 해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는 피해자의 아내로 법정에 섰지만 이번엔 반대였어요.
피고의 엄마가 되었죠. 그리고 검찰은 아들에게 20년 구형을 때리더군요. 20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10년 이하로는 힘들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여자애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내 아들은 10년일까? 이유는 명백했어요. 저는 그의 부모만큼 비싼 변호사를 사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해서 그게 한이 맺혀 돈 벌어보겠다고 용쓰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전히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라는 꼬리표는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예전에 애들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그런 건데도 집행유예더라고요. 네,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변호사만큼은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고의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기라서. 네, 모든 게 다 내 죄죠. 없이 살게 한 내 잘못입니다. 돈만 있었어도 애들 아빠 그렇게 안 보냈을 거고 또 애들도 이런 일 안 당하게 했을 텐데 모든 게 다 제가 모자란 탓이고 제 팔자겠죠. 어머니,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선처를 요구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 상황에서 믿을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었습니다. 힘내라고는 했지만 차마 밥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잠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큰애를 살릴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놨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서시게 되면 묻는 말에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면 될 거예요. 내 아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 전날 오랜만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가족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던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100일 사진, 돌사진, 큰아이 돌잔치 때 사회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한 말씀 하라길래 얼떨결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우리 애기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키울게요.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키우겠다 약속했는데 착한 아이로 키우지 못한 거죠. 물론 저에겐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으로는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죠. 하지만 솟구치는 억울함은 억누를 수 없더군요. 내 남편을 죽인 그 여자아이는 분명 내 아이보다 더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 집 부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돌잔치 치르며 착한 아이로 키우겠다 약속했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 누가 더 나쁜 아이인지 따져봤자 안아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 욕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 자식이 동생을 죽인 죄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조차 꾸지 못했으니까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당연히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들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피고의 어머니는 피부가 동생과 함께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죽은 작은 아들이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 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나요? 나쁜 일로 돈 버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고 다닐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셨단 거네요. 돈을 잘 버는구나 하는 생각보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불쌍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애가 처음으로 돈 봉투를 줬을 때 그 봉투 안에 든 큰 돈을 봤을 때 이 녀석이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저기 앉아있는 제 큰아들도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작은 아들도 돈 욕심이 많은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애들 아빠 죽은 후로 변한 것 같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죽은 후 변했다고요?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당연히 감옥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풀려났거든요. 이제 막 20살 넘은 여자아이였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 제 남편이 탄 오토바이를 쳤어요. 그런데 돈 많은 집 딸이라 그런지 집행유예를 받더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 비롯해 아들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거든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반성문만 쓰면 되는 건가요? 판사님, 그럼 저도 여기서 무릎 꿇고 반성할게요. 아들에게도 반성문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도 집행유예를 줄 수 있나요? 증인 선서한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이 술렁이더군요. 모두 정숙하세요. 그리고 증인은 본 사건에 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때 판사님께서 얘기하길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확신해요. 제 남편을 죽인 그 여자아이는 분명 또 술을 먹고 운전했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제가 직접 그 아이를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해코지를 하러 간 건 아니었고 단지 사과를 받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또 술을 먹고 있더군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술잔을 들며 외친 건배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집행유예를 축하하며였어요. 제 남편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제 아이 아빠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는데 가해자는 축하받고 저희는 괴로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냐고, 사람 죽여놓고도 술이 넘어가냐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옆에 가기도 전에 쫓겨났거든요. 검사님, 아이들이 돈을 줄 때 의심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죠? 배운 게 없고 모르는 게 많은 것도 모자라 아들들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랐습니다. 검사님도 아이가 있으신가요? 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검사님,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몸을 버려서 돈을 버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면, 두 아이가 그런 일을 벌이고 다닌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 어떻게 해서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무식한 엄마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들 대신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는데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제 아들의 죄를 가늠한들 이제와 그게 이제 무슨 소용입니까? 반성이요? 무슨 반성을 말하는 겁니까?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자기 동생 부부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반성이요? 당신들 보기 좋으라고
보기 그럴듯한 반성문을 쓰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와 제 아들은 이제 남은 평생을 후회로 살아갈 겁니다. 뼈에 새기며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 판사님, 검사님, 당신들이 생각하는 형량 그냥 주십시오. 10년, 20년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던 그 죄값 받아 마땅합니다. 제 아들 봐달라고 사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내려왔습니다.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말하겠다 선서했으니 그걸 따랐을 뿐이었죠. 검사가 내놓은 20년, 변호사가 얘기한 10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었어요. 내 아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간다 해도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쉴 수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남편과 작은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동생 죽인 큰아이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까? 그제야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 몰려오더군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듬직한 아들이 둘이나 있어 말년이 외로울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사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그야말로 절실하게 와닿더라고요.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매우 술렁거렸습니다. 사실 판사의 선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동생이 벌떡 일어나길래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큰애에게 내려진 선고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었어요. 큰애는 집행유예 3년을 보내면서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 낳고 싶어 했다면서 우리 애기 보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이 이해된다고 먼저 간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웠을 거예요. 앞으로 진짜 잘 살라는 선물인 거야. 네, 알아요. 잘 살아야죠. 그럴 거예요. 약속할게요, 엄마. 약속 안 해도 돼. 너는 당연히 그럴 거니까. 평생 지을 죄 싹 다 털었다 생각하고 살아. 자식이 생기면 나쁜 짓 하는 게 힘들어져. 그 벌이 내 자식한테 갈까봐 겁나거든.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네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돈밖에 안 보였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버는 게 아빠에 대한 복수고 엄마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네요. 그렇다고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야. 돈이란 게 세상 살아가는 힘인 것도 맞아. 내가 이 나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 됨됨이에 달려있더라. 네 아이는 많이 가르쳐. 공부 많이 해서 돈 잘 벌게 하란 뜻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지 알게 된다는 뜻이야. 착한 아이보단 현명한 아이로 자라게 하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 딸한테 이미 부끄러운 아빠가 되었지만 더 이상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일게요. 큰아이 내외는 조그맣게 배달 전문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사고치기 전 식자재 전문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때 알던 지인의 도움으로 차리게 됐어요.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고객 평점도 좋아 늘 바쁘게 일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손녀는 제가 봐주고 있죠. 막연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이 얼굴에서 점점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이제 막 말문트인 아이가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며 알라 알라 하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말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뜻이었는데 먼저 떠난 작은 아들이 그맘때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발음이 어려워 알라 알라라고 했었죠. 가슴에 묻는다. 아니요. 저는 작은 애를 가슴에 묻지 않고 소중히 담아놨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요. 그동안 큰아이 챙기느라 꾹 참고 있었는데 알라라는 말 한마디에 참았던 그리움이 빵 터져 나오더군요. 다 커서 장가까지 갔는데도 늘 저만 보면 등 긁어달라 했었고 어떤 불만이든 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으며 온갖 짜증을 다 부린 후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헤헤거리며 방긋방긋 웃던 내 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먼 산이 안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앞뒷산이 안 보인다던데 그동안 안 보이던 앞뒷산을 이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일들을 연달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많아졌으니까요. 곧 작은 애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갈 때마다 늘 울기만 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웃는 모습 좀 보여줘야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